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뭐가 끝났죠?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게 끝났고, 두 번째는 그런 건축물이 건축되면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이냐, 유지관리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근데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돼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기 등기촉탁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중에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내용은 32회 때 한 번 시험 문제 났었는데 30년 동안에 한 번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더 이상 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건 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촉탁제도도 옛날에 아마 한 15년 전에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간단하게만 정리할까요? 자, 등기촉탁제도는 뭐냐면 원래는 등기부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건축주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건물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관리는 누가 한다? 건축주가 하는 경칙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건축주가 자기가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를 촉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왜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별도로 등기 신청을 안 하니까 첫째,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 즉 등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두 번째, 그거 하러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니까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 그것이 등기촉탁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떨 때 등기촉탁할까? 여러분들이 등기 안 해도 되는 것들, 첫째,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돼 버리면, 지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어디에도 기재해야 돼? 등기부에도 그 지번, 행정구역 변경된 거 그거 기재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셔도 돼.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등기소에다가 그걸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등기를 촉탁해가지고 그걸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인데 그 사용 승인 받은 내용 중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하고 층수, 이거 면적, 구조, 용도, 층수, 그게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그 변경된 것도 어디다 등기부에다 그 기재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합니까? 아니요. 특시, 특도 시장군수니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일단 건축물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 좀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다 이것 좀 변경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왜? 자기 건축물 지가 관리하는 거니까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됐으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그걸 기재해달라고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죠. 그러면 그걸 접수한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이 어디다가 건축물 대장에다 그걸 기재하고 자기가 직접 등기소에다가 요 변경된 거, 등기부에 변경된 내용을 그걸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이 대신 등기를 촉탁한다.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 이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신규 등록은 뭐죠? 처음에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등기부,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았을 때 처음에 등기하잖아. 그 신규로 다 등록할 때 이거는 누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돈 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런 사유승인 내용 중에 변동되는 건 그건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이 대신해 준다. 그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또 건축물을 해체하였다. 건축물이 멸실 신고를 한다. 이것들도 해체하거나 멸실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 신청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걸 접수한 특시, 특도, 시장군수청이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하고 다시 등기소에다가 이거 해체됐다는 거 또는 멸실됐다는 걸 등기부에 올려달라고 등기 촉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요거 1과 4의 등기 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서는 등기를 본단다. 이게 뭐죠?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변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변경하는 거죠. 또 건축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멸실 신고했을 때 그거 기재하는 거, 등기부에 올리는 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등기는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거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는 뭘 다루고 있는 거냐면 우리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건축물의 대지입니다. 그냥 대지가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 그랬으니까 대지는 원래 필지 개념이 대지라 그랬죠. 꼭 건축물만 짓는 것만이 대지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뭐다? 건축물의 대지 그랬으니까 그냥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고 그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와 그와 접해 있는 도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지와 도로라는 게 그 뜻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 된다? 안전해야 됩니다. 왜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대지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저지대에서는 아니 된다 등등 해가지고 원래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지대에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가 요거 옹벽을 설치할 때 있죠. 경사도가 가팔라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단다. 그때는 무너지지 말라고 옹벽 설치하는 거 있죠. 그거와 관련된 게 대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두 번째, 대지에다가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즉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그 대지에다 원래 뭐 해야 된다? 조경, 나무를 씌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조경하지 않은 데는 그런 대지가 있다. 그게 시험 문제에서 요번에도 났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에 큰 건물을 짓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에서 큰 건물을 짓는데 그럼 그 건물에 찾아온 손님들이 머물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소규모 그런 휴게시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소규모 휴게시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이런 것들이야 사람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그 소규모 휴식 공간을 뭐라 부른다?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합쳐서 공개 공지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공개 공지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일정한 대지에는 공개 공지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대지와 관련된 것들이 첫 번째 쭉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도로를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도로랑 접하지 아니한 땅은 뭐라 부르죠? 맹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랑 접해 있는 땅들만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도로가 없으면 건물도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 세 번째,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밀접한 관계겠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있지?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요번에 건축선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났었는데 어쨌든 건축선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 그렇게 살펴보는 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해서는 이제 먼저 뭘 보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첫째, 대지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된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저지대에서는 안 된답니다. 즉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됐습니다. 즉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요 그림이에요. 요거. 지금 요거나 요거죠. 지금 여기 도로가 나 있고 도로랑 접해 있는 대지가 있죠. 거기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아무래도 옆에 인접한 도로보다는 높으라는 얘기입니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는 건 더 높게 하라는 얘기죠. 왜 그러죠? 도로에서 흐르고 있는 빗물 같은 것들이 대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침수 피해 있는 걸 방지하려고 옆에 있는 도로보다는 더 높게 대지를 조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다만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 첫째,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다.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로보다도 대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이 잘 빠져. 그럼 배수가 잘 돼. 그러면 낮아도 침수 피해 없죠? 그때는 괜찮다. 또 하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더라. 자, 방습의 필요 없다는 건 거기는 물에 젖어도 되는 땅이야. 물에 잠겨도 되는 땅이야. 거기다 건물 짓는 것도 일부 물에 잠길 그런 건축물에 젖어도 돼. 그럴 때는 낮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옹벽을 설치하랍니다. 옹벽. 즉 옹벽은 뭐죠? 경사도가 이렇게 가파른 이런 지역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런 데 있죠. 그러다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잘못 짓다 뭐죠? 이 붕괴될 수 있죠. 물론 옆 밑에 있는 데다 건물 짓는 거 이거는 무너지는 거에 파묻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안전하게 여기다가 조경을 여기다 옹벽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 그랬습니다. 이때 손괴라고 하는 뜻은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붕괴될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다는 걸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 대지를 조성하려면 여기다가 토지를 조성하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설치한다?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첫째,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요 말 성토라는 건 흙을 쌓아올리는 거죠. 절토는 흙을 깎아내 쌓아올리거나 깎아내는 부분의 경사도가 얼마나 되냐. 요거요. 경사도 이게 얼마죠? 잘 봐요.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높이가 이 높이가 1m 이상 된다면 이때 여기다가 옹벽이라는 걸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때 경사도 조심할 건 이게 이쪽이 1대 1.5 이러면 안 돼요. 1대 1.5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로가 1.5고 세로가 1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대 1.5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이렇게 자꾸 가파라지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파라지는 거 있죠? 요게 1대 1.5 이상이라 그러고 최소한 1대 1.5가 이거 1대 1.5가 되는 이 경사도에는 여기다가 옹벽이라는 걸 설치하고 그보다 계속 더 가팔라진다면 당연히 옹벽을 설치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 높이가 1m 이상일 때 다만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 된다면 요거 높이 이게 1m가 아니라 2m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이 옹벽을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옹벽을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리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이게 또 조심할 내용입니다. 뭐든 거? 옹벽의 외벽면 하면 어디를 말하죠? 여기잖아. 이게 외벽면이야. 옹벽을 설치했을 때 바깥쪽 면이라는 건 이쪽이죠. 그 이 외벽면에는 뭐 하지 말라고? 이를 지지하는 거, 받쳐주는 거,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지대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자. 지지 또는 배수. 배수는 물이 이거 만약에 여기 배수구가 구멍이 안 뚫려놨으면 구멍 안 뚫려보면 압력에 의해서 터져버리거든요. 토압 여기서 또는 수압에 의해서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말라고 여기다 구멍 같은 거 뽕뽕 뚫려놓고 거기다 이제 물 좀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든 거 이게 지지 받쳐주는 거 또는 배수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 외의 썰물은 튀어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요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튀어나와도 되고 요거 잘 봐요. 지지 또는 배수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튀어나와도 좋고 그거 외에 나머지 구조물들은 튀어나온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들은 튀어나오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지하고 배수하는 것만 튀어나오고 나머지들은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말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옹벽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써놨지만 그 다음에 뭐였죠?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또는 그런 토지들은 뭐 해야 되죠? 그걸 성토하거나 흙을 개량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기 난지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난지도. 옛날에 서울에 있던 그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도였었어요. 근데 거기 쓰레기가 다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김포 매립장으로 갔고 그다음에 지금은 인천 매립장으로 두 번 옮겨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때 난지도에 그렇게 쓰레기 채운 후에 다 채우고 나서는 그 위에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흙을 쌓아올렸습니다. 얼마나 쌓아올렸죠? 60m를 쌓아올린 겁니다. 난지도 위에다 흙을 60m 쌓아올리고 그 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또는 저기 무슨 하늘이죠? 그게 하늘공원이죠. 그래서 거긴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하늘공원도 있고 그 옆에 골프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를 조성한 겁니다. 거기서 서울시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워낙 높이 쌓아올렸으니까 경치는 참 좋답니다. 어쨌든 그런 흙을 쌓아올려 가지고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은 뭘 해야 된다? 또는 쓰레기 등을 매립한 이 토지에는 그걸 흙을 다시 그 흙을 쌓아올리는 거 성토하나 또는 집안을 개량한다. 집안을 개량한다는 건 다른 흙으로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건축물을 져라 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에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조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지에 적용하는 건 첫째, 대지에다 적용하는 건 어떤 규모일 때만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때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조경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나대지는요 적용하지 않아.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적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적용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 어떤 거? 첫째,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자, 이거는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 있죠? 요거는 우리 또 그린구법에 나와 있는 요걸 한번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보면은 요거죠. 어떤 것들은 적용 안 해도 된답니까?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 되면 원래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여기다 조경,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지에다 조경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첫 번째, 녹지 지역. 그건 조경 안 해도 되는데. 왜요? 보세요. 녹지 지역에는 이미 주변에 나무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대지 주위에 100만 그루 되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게 녹지 지역 아닙니까? 녹지라는 자체가 이미 나무들이 우거졌다는 뜻이잖아. 그럼 거기다가 요 대지에다가 나무 건축물 지려고 건축물 건축하면서 조경 나무 100그루 심어라. 이미 100만 그루가 자라고 있는 지역에다 100그루 심어봤자 포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괜히 헛고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녹지 지역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녹지 지역 말고 또 시골 지역 있잖아. 관농자, 녹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즉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여기서도 10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잖아. 여기는 대지 주위에 1000만 그루가 더 나무가 더 많아요. 1000만 그루. 거기도 적용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관농자 지역에 용도지역, 관농자 지역에 뭐가 지정돼 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 있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적용하여야 한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 지정되거든. 그럼 개발한다는 의미가 뭐죠? 까뭉개는 거야. 거기죠? 다 까뭉개입니다. 불도자라든지 또는 굴착기 같은 거로 다 까뭉개 버리잖아요. 그럼 까뭉개 버렸으니까 나무들이 다 뽑혀나갈 수밖에 없어. 당연히 건축물 건축하려면 적용해야 한다. 거기는 적용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거기는 적용하죠. 자, 세 번째는 공장이 있는데 세 가지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몇 가지 공장? 세 가지 공장. 첫째는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공장이 있는 대지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아니면 건축물을 졌는데 대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을 졌는데 그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밖에 안 된다? 1,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도 적용 안 합니다. 세 번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그랬습니다. 세 가지야.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연면적 합계는 1,500제곱미터 미만인 그런 대지에 있는 그런 공장. 세 번째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적용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이 공장 세 가지는요.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춰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봐요. 첫째, 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야. 그럼 1만 제곱미터인 대지 있는 공장은 적용해야 되잖아. 그런데 건물을 졌는데 얼마큼 졌어?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밖에 안 돼. 1,500 미만이죠?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대지 면적은 비록 1만 제곱미터 하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면 그건 적용 안 합니다. 자, 반대로 대지 면적은 3,0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럼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니까 원래는 5,000 미만이니까 그다음 적용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그런데 연면적 합계는 얼마죠? 1,500이나 그건 2,000제곱미터래. 연면적 합계는 2,000제곱미터래. 대지 면적은 3,00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인 거로 그거를 적용 안 하는 거니까 아무리 연면적이 2,000이라 하더라도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이죠. 그때도 적용 안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야. 연면적 합계는 3,000제곱미터야. 대지 면적 1만, 연면적 합계가 3,000? 그럼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되잖아. 좀 미만들에 다 안 들어가잖아. 적용해야 되잖아. 그런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랍니다. 그럼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아무리 면적이 크고 연면적 합계가 크다 하더라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작은 물류시설. 물류시설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쿠팡. 이런 쿠팡. 그런 것들은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00제곱미터 그럼 이상 되면 적용해야 되죠. 근데 미만이면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요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지역? 잘 봐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아무리 규모가 작은 물류시설을 하더라도, 즉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을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물류시설은 뭐 해야 된다?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류시설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무조건 적용할 것 이 말이고,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은 자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적용 안 해도 되고 1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7번째 축사. 축사 여기 이런 보통 이거 사일로라고 그래요. 이런 사일로가 있는 이런 게 그 돼지나 소 같은 데다 먹이 주려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적용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축사는 적용 안 하죠? 돼지가 나무 구경할 일이 없답니다. 소가 나무 구경할 일 없답니다.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마지막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아까 우리 가설건축물 중에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과 축조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때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란 어디다 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다가 도를 낸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됐다 이랬었죠.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됐는데 그 2년이 지났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에 수립되지 아니했거나 1단계 집행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단다? 그 아직 3년 내는 건물 안 짓거라면 일부 가설건축물을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럼 3년 동안은 아직 개발 안 할 거니까 그때 가설건축물 도로 만들지 않을 거니까 그때 가설건축물 설치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3년 지나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도로 만드는 공사에 들어가려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가설건축물 거기다 심을 때, 가설건축물 거기다 건축할 때 나무 3년 후에 뽑아낼 나무 심는다 안 심는다? 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3년 후에 뽑을 나무라면 애당초 처음부터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나무가 3년만 자라고서 다 뽑아버리는 나무라면 처음부터 하지 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어차피 3년 지나면 철거할 대상이 되는 거니까 철거할 가설건축물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적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177페이지에 보시면 옥상 적용이라는 것도 나와요. 자, 뭐 된다?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럼 이제 대지야. 이때 건축하면 이때 여기다 적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어디도 적용해서 옥상에도 적용하면 옥상에 적용한 면적의 일부를 대지에 적용된 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상 같은 데 보면 나무 심는 데 있잖아. 그럼 나무 심은 그 옥상의 면적 있죠. 그 면적에 얼마 되는 면적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77페이지 맨 위에 넣어요. 그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아직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났어. 옥상 조경 면적이 이게 예를 들면 얼마를 할까? 90제곱미터 옥상에 적용했다면 이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얼마죠? 60제곱미터. 이거는 어디에 적용된 거로 본다? 대지에 적용된 거로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대지 적용 원칙 면적이 이만큼이라 가져갔을 때 그중에 6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만큼은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옥상 적용 90제곱미터 했으면 대지 적용이 만약 이 대중에 만약에 이거 130m, 130제곱미터 적용해야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옥상에 90제곱미터 적용했으면 그게 3분의 1 되는 면적 60제곱미터는 적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따라서 3분의 60을 빼. 그러면 130에서 60을 빼면 얼마죠? 70제곱미터죠. 요 70제곱미터만 적용하면 되지 130제곱미터 다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옥상 적용면적의 3분의 1은 대지 적용면적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지 적용은 130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60을 뺀 70제곱미터만 적용하면 된다. 이게 옥상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한 번 날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대지 적용은 여기까지가 끝나가요. 옥상 적용까지. 자, 다만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 적용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요.
좀 전에 설명한 것에서 조금 더 나간 건데 자 이런 얘기죠. 옥상 조경 면적을 얼마나 했다 그랬죠? 요거 90제곱미터. 그럼 90제곱미터의 3분의 2 되는 60제곱미터는 뭐 한 거로 본다? 대지에 조경된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대지 조경이 얼마 한다 그랬죠? 130제곱미터를 조경해야 되는데 그중에 60이 조경된 거로 인정받으니까 나머지 얼마? 70제곱미터. 이것만 조경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조경 면적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이게 대지 조경을 130이 아니라 대지 조경 우리 100만 한다고 되죠. 100제곱미터만 대지 조경하면 된대. 옥상에 90제곱미터 조경해서 대지 조경은 100을 해야 된대. 그러면 옥상 조경의 3분의 60제곱미터를 여기다 인정해 주죠. 그럼 100에서 60을 빼면 얼마 하면 돼? 40제곱미터만 조경하면 될까? 아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반까지만 대지 조경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60제곱미터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100제곱미터의 2분의 1인 50제곱미터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야. 따라서 이 60으로 인정받지 않고 딱 반 50만 인정받고 나머지 50제곱미터 요거는 대지 조경하여야 합니다. 아까는 60을 인정받으면 40만 조경하면 되죠. 안 돼. 2분의 1까지는 조경하여야 한다.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반까지만 인정받고 나머지 최소한 반은 대지 조경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 이번에도 출제됐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공개공지 등이라는 건 뭘 말할까?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공개공지입니다. 자, 어떤 거? 이거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가 여기까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여기다 뭐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걸 공개공지라고 하고 공개공지, 공개공간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공개공지, 공개공간 둘을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소규모 휴식 공간은 첫째 어떤 용도 지역에서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될까?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첫째 용도 지역으로서는 세 군데 용도 지역이야. 첫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즉 주상공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용도 지역이죠. 주상공 거기에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단 주상공이라고 다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용도 지역이 아니고 그 세 군데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에서는 어디는 빠진다?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에 다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상업지역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중일, 유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거기는 전부 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어디나 안 한다? 이거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전용주거지역은 제외. 상업지역은 모든 네 군데 상업지역 다 공개공지 확보.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에만 확보하고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는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다 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이번 시험 문제는 이게 났어요.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이거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게 시험 문제 났죠.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 지을 때 다 공개공지를 확보할까? 아니요.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 짓는 건축물이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 규모가 크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만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즉 이러한 용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이러한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게 어떤 건축물들일까? 여기 써 있죠.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거야. 그래서 외우는 방법.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이 여기 봐.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이 판문종이라는 그 딸랑딸랑거리는 종을, 판문종을 5,000번 울린다. 5,000제곱미터 받은 면적이 5,000 이상의 뜻이야. 그래서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기사님이 판문종을
5,000번 울린다. 그게 바로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중에서도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가봐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보래요. 가보셨나요? 이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야.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죠. 여기는 뭐가 없었다? 사람들이 쉬어서 쉴 수 있는 공간 못 만들어줘요. 완전히 뭐 엉망인데 여기다 뭘 만들어줘. 따라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즉 농수산물 유통시설이죠. 여기에는 공개공지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받은 면적에는 얼마 돼?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5,000인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라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중이용시설은 일단 빼고 한 번도 난 적 없고, 요거 공개공지 등은 필루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필루티 구조라는 게 뭐죠? 바로 요거야. 필루티 구조는 기둥으로 만든 거죠. 여기를 이렇게 기둥으로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건축물을 번쩍 들어서 밑에를 기둥을 하면 그 밑에 공간 남잖아. 여기에 공간 남는 거. 여기다가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된다. 건물을 번쩍 들어 올려서 기둥으로 설치하고 그 밑 바닥에 공간 남죠. 거기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필루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 4번 공개공지 등의 확보 면적하고 나죠. 얼마나 확보하죠?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재를 정합니다. 이때 조심할 건 공개공지는 전체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니까 10% 이하에서 10%할지 8%할지 5%할지 3%할지 이건 뭐로 정한다? 건축 조례로 정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데 보면 어떤 때는 5%, 어떤 때는 4% 이런 식으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따라서 최대 10% 이하에서 몇 %로 정하려는지는 뭐로 정한다? 건축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개공지를 설치했다는 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준 걸까? 이쁜 짓 한 거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쁜 짓 했다. 너 이쁜 짓 했으니까 뭘 완화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는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뭘 완화한다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지 않는 이런 걸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는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만 1.2배 이하에서 건축재료로 완화 적용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조심할 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은 셋 다 제한한 걸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쁜 짓 했으니까 시행령에 가보면 건폐율은 완화 적용하는 게 없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뭐만?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만 최대 얼마까지? 그 제한의 1.2배 그러니까 20% 더 완화시킨다는 뜻이죠. 그 원래 규정에 1.2배까지 그럼 1.2배가 될지 1.1배가 될지는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또 그래서 최대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만 1.2배 이하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공개공지 설치했을 때 혜택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공개공지에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여기는 안 써놨는데 177페이지 맨 밑에 보시죠. 이 공개공지를 확보했다는 건 거기다 뭘 쓸 수 있을까? 원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근데 거기다 뭐 하면 돼? 연간 1년 동안에 며칠까지만 그 17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이야. 연간 60일 이내만 최대 2달 정도죠. 연간 60일 이내에서 뭐 할 수 있다? 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60일 동안은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예, 그건 뭐 좋은 거죠. 근데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써놓은 미끼입니다. 미끼. 그럼 진짜 의도는 뭐죠? 그 다음 거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판촉 활동은 누가 집어넣은 거냐? 백화점에서 로비를 한 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도 저런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거든. 근데 거기다가 뭐 할 수 있다고? 1년에 60일 동안은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그 판촉 활동의 대표적인 뭔지 아십니까? 떨이 물건 파는 거. 떨이 물건. 왜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뭐 떨어 해가지고 파는 것들 있잖아. 싸게 파는 것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미끼 상품. 미끼 상품 갖다 벌써 팔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사람이 샀으면 또 안에 들어가서 물품 또 사가니까 백화점 매출을 올릴 수 있죠. 그걸 61년 동안에 연간 60일 동안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판촉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요것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안에서 해위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공지 안에서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자, 자기들이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지만 자기들 땅이라고 지들 멋대로 하면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공간을 점유해가지고 영업하는 거, 백화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또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같은 것들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시설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출입구를 또 폐쇄하는 이런 짓들 하는 거, 출입물 차단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개방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자기들 땅이라고 함부로 주지 않은 거, 거기다 출입을 차단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런 행위 제한을 받는 게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78페이지 맨 밑에 뭐죠?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 변경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건 우리 그림호법에는 없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로를 만들면 그 도로 따라서 건축물이 지어진다 그랬죠. 따라서 도로 지정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뭘 받아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야. 첫째, 이해관계인이 어디 살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대. 그래서 동의받기 어려워. 어디 산대? 우리나라 지구의 정반대가 어디죠? 우리나라 저 뒤로 들어가면 아르헨티나 여기가 바로 우리 지구 반대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는 거기가 우리나라 정반대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대. 그럼 이 동의서 받으려고 그 도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받으려고 그 아르헨티나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받아야 됩니까? 못하죠. 해외에 거주한다? 못 받겠다. 안 받아도 됩니다. 두 번째, 사실상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대. 즉 예전부터 그냥 현황 도로식으로 쓰고 있었대. 도로로 계속 쓰고 있었대. 근데 이번에 여기다 도로 만든다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받으러 왔어. 주민들이 다 뭐라고 할까? 이거 도로 아니었나요? 저 이전까지 도로인 줄 알고 썼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도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도로 설치하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될까? 그럴 때는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지정된 걸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기존에 있던 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이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거 한번 실무에서요. 저 인천에서 강의할 때 했는데 인천 강의하는 데서 그 건물 주인이 우리 수강생이셨어. 그래서 그 학원에 건물 주인이 그분이 수강생이셨는데 이분이 또 보신탕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또 수업만 가면 그냥 교수님 힘내셔야 된다고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보신탕 참 많이 먹으러 다녔었는데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거기 다닌 건. 근데 거기 이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갔더니 상당히 얼굴이 어두운 거야. 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저쪽 그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옆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 그때 그 아파트 단지가 이번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 들어오던 도로가 없어지는 거야. 폐지가 되는 거야. 그럼 자기 건물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진대. 그래가지고 단위 주차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옆에 간선도로 있는 데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었죠. 여기 지금 이게 왜 움직였지? 자, 고정시켜 놓고. 자, 여기 도로가 지금 이렇게 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했는데 요 옆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 사람들 이제 땅이 여기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뒤에가 이게 주차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주차장으로 있었었거든. 그런데 여기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도로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통 꺾어가지고 여기 더 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럼 도로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이게 인도라 치자. 이쪽은 인도야. 그럼 이 인도가 끝나는 것에 경계석, 연석이라고 있죠. 경계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거 고기를 깎아가지고 이쪽에서 여기서 깎아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내가 돈 들여서 할 테니까 여기다 좀 출입로 좀 진출입료 좀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청했더니 구청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주차장 못 쓰는 거야.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는데 이 건물 주인도 당연히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있었잖아. 동의 받았나요? 아니요. 그런 말 없었는데요.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고. 가서 따지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구청에 가서 그냥 목소리도 되게 거렁거렁 하신 분이거든.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놨답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있나. 아니 도로를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건축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 도로 폐지하면서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니들 멋대로 일버려? 어떤 이걸 우법적인 짓을 왜 저질러? 동의도 안 받았는데 했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가 소송 제기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더냐. 여기 자기들이 출입로 진출입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 연석 깎아내고 새로 이렇게 좀 하려면 한 3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거든. 그 공사비를
구청에서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진출입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어르신 너무 노여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300만 원 굳었고 결국 여기는 진출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보시탕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끝날 때까지 보시탕 먹으러 다녀야 된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예외적으로 도로를 지정할 때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사유 있었죠. 지정할 때는. 그런데 폐지 변경은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야. 자, 그거는 요거는 어디 있는 그림을 보느냐면 한번 요걸 보도록 하죠.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그림 갖고 볼게요. 자,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가 있다? 요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 맞게 잘 봐요.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는 도로에 이 접하는 거, 즉 대지하고 도로가 접하는 이게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유는 차량이 대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너비를 말합니다.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거는 사이드 미러부터 이쪽 우측 사이드 미러까지 이 길이가 보통 1850mm 정도 됩니다. 즉 1m 85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 2m가 안 되니까 너비 2m를 요구하는 건 차량이 대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너비를 요구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에서 접해야 된다. 다만 이 도로가 무슨 달에 자동차 통행에만 이용된대. 그럼 자동차 통행에만 이용된다는 건 바로 고속도로 같은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 그때는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설령 이게 우리 집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로 확 뛰어들어올 수는 없어. 차들이 100km가 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우리 집이라고 고속도로로 내가 쑥 들어온다? 물론 통행료도 안 두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됩니까? 난리 나죠. 작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여기는 저 밖으로 나가서 톨게이트로 들어와가지고선 이렇게 진출입을 해야 되지 함부로 중간에 들어올 수 없잖아. 그래서 자동차 통행만 이용되는 도로는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그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되죠? 거기 원칙에 보니까 다만 다음 원에 해당하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 갔어? 이걸 보면서 할게요. 자, 공개공지 설명 드렸고 법적용 완화 해유전 봤었고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끝났고 요거야. 자, 대지와 도로는 어떤 거 하겠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자, 다중차 통행만 이용되는 도로는 접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도로에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거? 첫째, 출입문에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예, 건축물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하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대요. 공지라는 건 빈 땅이죠. 예를 들면 광장이나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게 있대. 그럼 이건 다시 그리면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야. 그럼 이때 접하는 이게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지만 여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공원이나 또는 광장, 유원지 같은 게 있대. 여기 공원이나 광장, 유원지가 있답니다. 그럼 이 길은 원래는 대지는 어디 있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도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도로랑 접하지 않은데도 2m 이상 접하지 않은데도 건축허가 날 수 있어. 어떤 경우? 첫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없다? 공중에 통행에 지장이 없답니다. 또 이 공원에는 건축물을 짓지 않는데 건물도 건축하지 안 되면서 건축도 금지되면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는 요거 도로랑 접하지 않은 요거 있죠? 공지와 접해 있는 요 땅에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요것도 주시합니다. 세 번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우리 농지법에 나중에 공부하면 농막이라는 걸 배워요. 그럼 농막이 뭐 하는 거냐? 농사 짓는데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한 주택같이 쳤는데 거의 주택이야. 근데 면적이 이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 그 건축물의 바다 면적이 농막의 바다 면적은
6평이야. 6평. 즉 20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그게 농막인데 그 농막은 어디다?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농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잠시 그 농경지 안에다가 그 농막을 설치합니다. 이거는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더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래. 더 강화시켜서 즉 2m만 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접하래요. 어떤 거? 이건 이런 소리야. 자, 아까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의 대지는 여기다 건축물을 짓고 자는 데는 도로에 이거 몇 미터? 원래는 2m 이상 접하라. 요 접하는 게 여기까지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랬었죠.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었죠. 그런데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그럼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쳤는데 연면적의 합계가 이게 연면적의 합계죠. 2000제곱미터 이상 된단다. 그럴 때는 너비가 원래 건축법석에 도로가 되려면 너비 몇 미터면 된다고 그랬었죠? 맨 첫 시간에 했었죠. 용어정에서 도로는 건축법석에 도로라면 너비 4m 이상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2대 차량이 최소한 교차하기 위한 너비 4m 이상을 요구하는데 이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그 접하고 있는 이 도로는 너비 6m 이상 돼야 됩니다. 이건 4m 갖고 안 돼요. 너비 6m 이상은 도로에다가 요 접하는 건 2m 갖고 안 됩니다.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 이때 4m라는 건 2대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차량 2m 쓰고 나오는 차량 2m, 최소한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다가 3m 이상을 접할 것이라는 것도 이 숫자들도 시험 문제 잘 나요. 근데 공장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만 공장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만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밖에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비 4m 되는 도로에 2m만 접하면 되는 거야. 원칙으로 가면 돼. 너비 4m에 2m만 접하면 된다. 근데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다가 접하는 건 4m 이상을 접할 것 이렇게 됐죠. 단 축사나 작물재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사나 작물재배 사업을 지을 때는 그냥 원칙이야. 너비 3m 되는 도로에 2m만 접어도 된다. 원칙으로 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온다?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슨 개념이 있다?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있더라. 그럼 건축선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이건 그냥 여기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뭐 있죠?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랑 접해 있는 여기 뭐 있단다? 대지들이 쭉 연결돼 있겠죠. 여기 대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대지하고 도로 관계에서 최대 어디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이 선 있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이 선, 요 선에다가 바짝 붙여서 건물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 대지에다 건물 짓는데 요 도로와 대지가 접한 선 있죠. 요거다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 이렇게 짓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다 바짝 붙여 지란 얘기야.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요런 그림이 되겠죠. 자, 여기입니다. 지금 도로가 있어. 이게 파란 선이 도로 경계선입니다. 그럼 도로 경계선 딱 접해서 건물들을 여기다 이쪽 양쪽 이렇게 지라는 얘기죠. 저렇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경계선에 딱 맞춰가지고 건물들을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보면 대부분이 인도가 끝난 도로가 끝나는 건 차도만이 도로가 아니야. 인도도 도로입니다. 그럼 인도가 끝난 거기에 바짝 붙여가지고 웬만한 상가 건물들은 다 그렇게 졌습니다.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상가 안에 있는 그 뭘 파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바로 도로변 옆에 붙여서 건물이 올라가죠. 다만 식당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안 짓죠. 어떻게 짓죠? 앞에를 주차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저 뒤로다 쭉 뒤로다 물리고 앞에를 주차공간으로 쓰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디까지 붙여 쓴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경계선 거기다 바짝 붙여서 건물 짓는 거 거기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선을 뭐라 본다? 그걸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도로가 나 있고 여기 대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다면
대지들이 이런 식으로 쭉 연결돼 있다면 그때 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요 선, 요거를 건축선이라 부르고 건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 요 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하다란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최대 이렇게까지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뒤로 물러나서 짓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최대 저까지 질 수 있다. 이게 건축선. 요 선이 건축선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퇴한다는 건 건축선이 뒤로 다 빠꾸하는 거야. 이렇게 선이 뒤로 물러나. 건축선이 뒤로 물러나. 그래서 건물은 어디만 져라? 요 선 뒤로만 지라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는 짓지 말고 건축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져서 이 선 안쪽으로는 못 짓게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외죠. 그러면 실제로 사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자, 한번 사진 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 경계선이 여기예요. 저기가 도로고 이게 도로야. 근데 이 도로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건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까지도 도로인데 여기는 차도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라고 보시고 이때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더 물러나가지고 요 빨간 선이 건축선이고 그 뒤로만 지래. 아까 어디였는데 원래 봐요. 여기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여기잖아. 여기도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이 선이잖아. 근데 이 선에 바짝 붙여 짓는 게 아니라 뒤로 더 물러나야 그 선으로부터 뒤로 의무적으로 일정 거리를 더 띄운 다음에 건물이 지라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지 안으로 더 물러나서 지래.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있고 또 하나는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지정건축선. 그때는 그 뒤로 다 물러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아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에다 짓는 게 아니라 더 뒤로 물러나서 짓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중에 첫째,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라는 게 무슨 말일까? 소유너비 미달도로. 현재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원래 이 너비가 몇 미터를 요구했었죠? 일반적인 통과도로 4미터를 요구하잖아. 근데 현재 몇 미터래? 소유너비가 4미터를 요구하는데 현재 2미터밖에 안 돼. 그럼 아직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너비가 4미터는 되는데 현재 2미터밖에 안 돼. 이런 게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유너비 미달도로를 했는데 우리말로 고쳐가지고 요새는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소유너비가 4m라는 얘기죠. 근데 항상 소유너비가 4m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통과도로는 4m죠. 근데 우리 막다른 도로라고 있었죠. 막다른 도로. 그거는 길이가 10m 미만은 너비 3m만 되면 그게 건축법상의 도로죠. 그때는 소유너비가 3m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2m죠. 10m 미만 때는 2m, 10m 이상 30m 미만일 때는 3m, 30m 이상 되면 원칙은 6m,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4m만 그렇게 그 접함 이 너비가 되면 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너비, 도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너비, 이걸 소유너비라 부르는데 일반적인 통과도로는 4m를 요구하는데 현재 몇 미터밖에 안 된다? 2m밖에 안 된대. 이런 걸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라고 표현하죠. 그 밑에는 어디가 건축선일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이 빨간 선들이 건축선일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는 가상건축선을 따로 정합니다. 어떻게 정한다? 현재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즉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도 대지고 이쪽도 대지가 있다면 그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그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디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럼 2m 도로 폭이니까 그 가운데 되는 거기 1m 되는 요 경계선으로부터 요쪽으로 여기서 2m에서 여기서 중심선에서부터 이쪽으로 소유너비의 중심선에서 소유너비의 2분의 1의 선까지를 후퇴하랍니다. 그럼 소유너비가 몇 미터죠? 4m. 그 4m를 2분의 1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를 후퇴하면 되죠. 도로의 중심선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후퇴하래. 그럼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후퇴하면 되죠. 그러면 그 빨간 선이 바로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로 중심선에서 2m씩 후퇴했으니까 이 빨간 선과 빨간 선 거리는 몇 미터가 되죠? 결국 4m가 되겠죠. 즉, 이 4m가 건축법상의 최소한의 도로가 되는 소유너비니까 그 소유너비가 되는 이 공간에는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은 그 뒤로만 져라. 그 뒤로만 져라. 즉, 이쪽은 이렇게 져야 되고 이쪽은 이쪽으로만 건축물을 져란다. 그래서 이 소유너비로부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선이 뭐야? 이쪽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물러난 이걸 건축선으로 보고 그 뒤로만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한쪽은
양쪽에 다 대지가 있는 거라 한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등이 있대. 이쪽으로는 경사지나 하천 등이 있어서 더 이상 도로를 일일은 더 못 넓혀. 아까는 도로 중심에서 2m, 2m씩 했지만 지금은 요 도로 경계선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는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 이쪽 반대쪽만 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어디서부터 따질까? 그 경사지 등이 있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그 중심선이 아니야. 경사지 등이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소윤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랍니다. 그럼 소윤너비의 수평거리니까 4m라는 거리만큼 물러나래요. 아까는 소윤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었는데 지금은 그 소윤너비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m가 물러난 선을 그으면 이게 건축선이고 건물은 그 건축선 뒤쪽으로만 재된다라는 거죠. 경사지나 하천, 철도 등이 있을 때는 경계선으로부터 소윤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양쪽에 대지가 있다면 그 도로 중심부터 소윤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각각 물러난 선. 빨간 선들이 건축선이다. 이거죠. 자, 이때 요 도로로부터 건축선까지 물러난 요 공간 있잖아. 요거 여기 지금 건축선으로부터 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더 물러나 있는 사이 공간 요거 요 면적들. 요 면적, 요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건 대지 면적에 제외된다. 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즉 각각의 대지 면적에서 요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게 대지 면적이 아니야. 요것만 대지 면적이야. 요쪽 전체가 아니고 요 부분만 요것만 대지 면적으로 본다 이 소리죠. 왜 그럴까? 이 부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뭐로 본다? 도로 예정지로 보는 겁니다. 아까 2m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안 된다 그랬잖아. 4m는 돼야 되잖아. 그럼 4m가 되는 이 공간은 원래 처음부터 도로 예정지로 보는 거지 그걸 대지로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건 아예 대지 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조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지정건축선이라고 있어요. 이때 지정건축선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도로가 여기 있는데 이 도로 너비가 얼마랍니까? 무려 20m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m 되는 넓은 도로에서는요.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는 거야. 아까 소유너비 미달됐다면 건축선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20m 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지역의 원래 건축 허가권자 특시특도시장수 구청장이 특시특도시장이 무슨 목적으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건축선을 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게 건축선인데 이게 건축선으로 하지 않고 따로 지정해서 야 니들 건물 질 때는 도로변으로 더 물러나서 줘. 아니 정상적인 도로라서 전혀 더 넓힐 필요가 없는데요? 했더니 엠마 시가지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해서 필요하니까 이들 더 물러나서 지어라 라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손너비 미달될 때는 이게 건축선이다. 이건 법정 건축선이라고 하고 요거는 특시특도시장이 지정할 때만 건축선, 지정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얼마까지 지정할 수 있을까? 도시지역에서는 최대 4m까지입니다. 여기 도시지역이라는 지역에서만 지정건축선을 지정하는데 그때는 최대 도로변으로부터 4m 해당하는 만큼 물러나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지정건축선은 4m까지 지정할 수가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된 내용이죠. 이때 주의할 건 그럼 이거 건축물 못 짓는 이 땅 있잖아. 도로변으로부터 건축선 있는 사이에 요 면적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포함됩니다. 아까 요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도로 예정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건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근데 이건 정상적인 도로잖아. 20m 도로면 전혀 문제 없잖아. 그래서 이건 도로로다 편입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건축물 좀 못 짓게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지어라 라고 하려고 지정한 거기 때문에 이때 요 면적은 이 각각의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179페이지 맨 밑에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라는 게 있어요.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 이거는 아직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 한 번도. 그래서 안 해도 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봤더니 도로가 이런 도로가 있대. 이런 도로가 있대. 그럼 이 모퉁이 있잖아. 이 뾰족한데 차가 돌아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때는 여기를 깎아버리는 거야. 여기다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못 짓게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데 편리하게 돌아가다가 이건 그래서 합니다. 또 십자도로도 마찬가지야. 이런 십자도로가 있을 때도 어떤 데 보면은 여기다 건물 못 짓게 해. 여기 깎아버려.
이게 가각전자라는 게 깎아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건물 짓지 못하게. 그럼 여기는 차량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돌아 나갈 때 편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 들어갈 때 편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는 모퉁이를 깎아가지고 건물 짓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가각전자인데 그 가각전자에 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 없으니까 애우려고 하지 말아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마지막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건축 제한에 관한 건 항상 시험 문제 1순위. 자, 이건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요거는 점체를 다 지워놓고 뭐가 있을까? 왜 또 넘어갔냐? 요거를 그냥 지우개로 해서 올 다 지워놓자. 다시 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건축 제한이라는 건 자, 여기다 도로를 다시 만들게요. 자, 지금은 이건 옆에서 보는 겁니다. 자, 아까는 대략 하늘에서 비껴보는 그림, 이건 하늘에서 완전히 내려다보는 거. 아까 비껴보는 거. 이제 옆에서 여기서부터 세워서 보자.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도로 그릴 때는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도로를. 왜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죠? 이게 도로 가운데 중심입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도로 옆으로 흘러가지고 배수구로 빠져나가야 되지. 만약에 이걸 도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가운데 물이 고이잖아. 비가 오면. 그죠? 그럼 차가 지나가다 물 갖다 쫙 끼얹어가지고 건너편 차량 앞에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럼 불량도로예요. 불량도로. 그래서 원칙인 도로가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빗물이 양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배수구로 빠지게 돼 있다. 그때 이제 우수구로 빠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쪽이 대지입니다. 이게 도로고 이게 대지야. 그러면 건축물을 칠 때 지금 건축선이 정해지면 건축선이 도로로부터 떨어져서 대지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됐단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건축선의 수직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건축선이 아니고 아까 이게 건축선이잖아. 건축선의 수직면이란 옆에서 봤을 때 하늘로다 이 선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거죠. 이게 건축선의 수직면이라고 그러죠. 그럼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예, 이거 건축물이나 담장을 어디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의 이 수직면을 이쪽으로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위에를 이렇게 줘버렸어. 이걸 그러면 얼마큼이 넘어버렸어? 요만큼이 수직면을 넘었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이렇게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다만 어디는 괜찮다? 잘 봐요.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 지표 아래 부분 있죠. 딱 밑에 여기 지표 아래 부분은 이렇게 넘어도 괜찮다. 위쪽만 지표 윗부분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지.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괜찮다라는 이것이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는 이제 건축선의 수직면이 어디 있단다? 도로하고 완전히 접해 있는 이게 원칙이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건축선의 수직면이야.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물 이렇게 쳐야 되죠. 넘어서는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단다?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단다?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지금 어디를 넘어서 바깥쪽으로 출입구나 창문을 열다 보니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버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죠? 여기 차량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출입구나 창문이 밖으로 열려 있으면 뭐하죠? 지나가다 치고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열지 말랍니다. 어디까지만? 잘 봐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까지만.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되는 요까지만은 출입구나 창문은 밖으로 열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어디는 괜찮죠? 4.5m 초과되는 부분은 넘어도 괜찮아. 왜 4.5m 초과되는 부분은 괜찮죠? 차량이 짐을 싣고 통행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4.5m예요. 그래서 4.5m를 넘어서는 부분은 어차피 차량이 부딪힐 일이 물건 실은 거하고 부딪힐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짱 4.5m 넘게 실었으면 그 초과 적재 불법적 차량이에요.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4.5m까지란 이 개념은 어디 있느냐면 고속도로 같은 거 갈 때 우리 터널 있잖아. 통과 높이라고 나옵니다. 터널 4.5m라고 고속도로는 다 써 있죠. 그 4.5m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열고 닫는 건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출입구 창문 어떻게 해야 돼? 4.5m까지는 옆으로 열거나 안쪽으로 당겨서 여는 문을 만들어야지 바깥쪽으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4.5m 넘는 부분은 괜찮아. 그때는 어차피 물건이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열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닫았을 때는 당연히 건축선
이 수지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닫으면. 열었을 때는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 그건 4.1m 초과되는 부분. 4.1m 이하까지는 출입구나 창문은 밖으로 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뭘 한다? 바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가 나오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